뉴스센터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더위가 이어졌고 특히 서울 강동구의 낮 기온은 무려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째 폭염과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도심 속 피서에 나섰습니다. 휴일에 소집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제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오늘도 불발에 그친 국회 원구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강훈식 의원이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8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97그룹 내 세 번째 당권 도전 선언으로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간 대결 양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둔기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채 잔혹하게 폭행을 이어갔는데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1명을 쫓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소형차와 택시가 충돌해 소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에선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굴착기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이 무려 37.8도, 대구 36도였습니다. 서울도 강동구 낮 기온이 37.6도까지 오르면서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 때문인데 태풍이 더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대신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해가 져도 덥긴 마찬가지죠. 차라리 운동을 해서 더위를 이겨보려는 사람도 있고 열대야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 한강 분수대는 폭염 속에 더위를 식혀보려는 아이들의 물놀이터가 됐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은 아이들이 시원하고 더위도 많이 잊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물놀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서울 강동구 낮 최고 기온이 37.6도를 기록했고 인천은 31.3도로 연이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낮 찜통 더위도 힘들지만 계속된 열대야로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한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 더위를 달래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열치열 운동으로 더위를 잊으려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곳은 치맥의 성지인 대구 두류공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치킨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잠시나마 열대야를 잊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공원에 나오니까 좀 많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뭐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보는 것도 재밌고 애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너무 즐겁고. 대구 앞산의 한 캠핑장. 조명을 밝힌 텐트마다 삼겹살 파티가 한창입니다. 여기 자연에 오니까 나무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태풍 에어리가 일본 쪽으로 진로를 틀었지만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이번 주 초반은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무리하게 활동하면 체온은 40도 이상 오르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또 땀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은 자주 오래 틀게 됩니다. 이 역시 냉방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냉방병을 막는 방법을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죠.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탈진하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열사병 등의 환자만 206명으로 지난해보다 75%나 급증했고 최근 5년간 사망자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고령층과 4세 미만의 어린이가 취약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수시로 선선한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수시로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고 무더위로 실내나 차량에서 에어컨을 자주 오래 틀면서 냉방병 위험도 커집니다. 냉방병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고 피로 증상을 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게 하고 통상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더워서 에어컨 바람 있는 데를 찾게 되는데 갑자기 너무 기온이 차이가 나게 되면 사람 몸이 적응하는데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일상적인 면역에도 좋지 않고요. 덥다고 실내에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휴식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운데 습기까지 많으면 불쾌지수는 더 오르기 마련입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폭력 범죄의 30%는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와 범죄의 연관성, 윤기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매일같이 꿉꿉한 날씨. 낮과 밤, 안과 밖 할 것 없이 시민들의 짜증은 높아만 갑니다. 덥지 않으면 이게 다니기도 쉬운데 이게 후덥지근하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죠. 작은 일에도 다툼이 많다 보니 파출소와 지구대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로 인해서 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폭력 범죄의 30%는 여름철에 집중됐고 살인 사건 역시 보통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3개월 동안이 가장 많습니다. 실외 활동이 늘면서 타인과의 접촉과 마찰 빈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무더위 속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습도가 60%를 넘으면 땀이 나더라도 증발이 되지 않아 불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다 보니까 탈수가 되시니까 몸에서는 일종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열이 많이 올랐을 때 몸이 힘들고 짜증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 전문가들은 냉방보다는 제습에 더 신경을 쓰고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매일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불쾌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물가, 환율, 주가 등 경제 전방위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휴일인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또한 하반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의 내용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며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하반기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실적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돈줄을 조이는 데다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은 길어지며 수출 물류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도 악재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 금융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는 무역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연초 목표보다 40조 원 증가한 301조 원 이상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입 보험을 제공하고 수입환 변동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국제 해상 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2,500여 개의 수출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란 현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험난할 것이란 경고와 함께 경기 침체 장기화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나쁜 소식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며 미국 하반기 경제를 비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21% 급락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인 CRS도 경착륙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후퇴는 장기간 금리 인상 후에 일어났다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후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의회 조사국은 또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 지난 1980년대 초 2차 석유 파동 때와 비슷하다며 경기 후퇴 후 회복기에 들었다가 다시 후퇴하는 더블 딥이 올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물가가 높고 실업이 발생하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보신 것처럼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주식시장 모두 경고등이 켜진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경제부 윤지원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이 휴일인데 경제 관련 장관들이 비상회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았는데요. 예. 오는 5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 6%를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만 높았던 것 아니냐? 관건은 하반기에도 그렇게 물가가 높아질 거냐인데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일단 이달 들어서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됐죠.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 요금은 월 평균 1,535원, 가스 요금은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었는데요. 오는 10월에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또다시 동시에 인상됩니다. 또 9월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 7, 8월부터 성수품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한 축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풀리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게 우리나라 상황뿐만은 아니고요. 예.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스라엘 상황인데요. 이 고물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here because the prices of everything are rising in Israel. It's just becoming impossible to live here.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고유가에 항의하기 위해 트럭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시위에 나섰고요. 예. 에콰도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시위가 점점 커지더니 보시는 것처럼 최루탄을 던지고 또 불을 지르는 등 폭동으로까지 비화됐는데요. 정부가 경유,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15센트,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 내리고 저소득층 대상 유류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좀 사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예. 국내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코스피 지수가 3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1.66% 급락했는데요. 예. 지난 1일에는 장중 한때 2,300선이 붕괴되기도 하면서 간신히 2,300선을 지켰습니다. 예. 그런데 증시에서 중요한 게 거래 대금입니다. 동학개미 열풍이 일었을 때 굉장히 거래 대금이 컸었는데 네. 이것도 많이 줄었죠.
네,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손절에 나선 겁니다. 예. 이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달 유가 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4조 3,0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던 지난해 1월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7조 원대까지 치솟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이 월간 기준으로는 2020년 2월 일평균 거래 대금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인데 수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무역 수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 무역 수지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겁니다. 예. 올 상반기 무역 수지를 보면 이 높아진 원자재 가격 때문에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이나 주가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뾰족하게 내놓을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수출이라는 엔진에 불이 꺼지지 않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한 것 네. 같아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원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멈춰선 지 35일째입니다.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談판에 나섰는데 끝내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 본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서영수 기자입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정한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극적 합의는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 쟁점인 국회 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취하 문제 등에서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더 변화된 그런 안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은 드리고 싶네요. 여야는 일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절충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 박순애,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북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군 서열 1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입니다.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는데 김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르는 역대 첫 합참의장 사례가 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조금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 실제로 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지 등 전국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시면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김주연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공천제도와 동일지역구 3선 연임 금지 등 혁신 의제를 제안하면서 토론했고요. 분과를 나눠서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워크숍. 15명 위원 가운데 13명이 참석해 준비한 혁신 의제에 대해 각자 15분 정도 발표하고 자유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혁신에 관한 방안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내어놓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특히 공천 제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MBN과 통화에서 발표 시간이 짧은 만큼 평소 공천 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던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정당을 만들고 2030 남녀 청년층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분과를 나눈 뒤 세부 안건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혁신 과제나 이런 것들은 다음 회의 때 또는 소위가 구성된다면 소위를 통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을 예고한 혁신위는 정례 회의 일정을 정하는 한편 오는 6일 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뜻하는 97그룹의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강훈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간의 대결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강훈식 의원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책임론을 언급하며 당권 경쟁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우리는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1973년생인 강 의원의 도전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이른바 97그룹 당권 도전자인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97그룹은 출마 고심 중인 박주민 의원과 함께 친문그룹인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SNS에 새 얼굴들이 모여 새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며 강훈식 의원의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으로 요약되는 대세론의 이재명 의원과 97그룹의 경쟁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고 당대표의 강한 권한 유지를, 대의원의 비율을 낮추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늘려서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란 점을, 반면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97그룹은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전당대회 나오겠다는 건데 출마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권 도전에 자격은 없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아직 6개월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박 전 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SNS에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실제로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 박 전 위원장은 본인은 출마를 할 테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예. 관련 내용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당원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영입도 있고 전략 공천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당직 선거와는 조금 양상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당장 김남국 의원은 SNS로 날선 비판 내놨습니다.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 이런 겁니다. 예. 이상민 의원 역시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안 기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김남국 의원도 친명으로 알려져 있고 박지원 전 위원장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의원 지금 나오기로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전 위원장 사실 이재명 측 그 인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 의원에 대해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뭐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을 위해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자기 정치, 본인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선 다른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 97그룹의 대결 이런 구도를 깨려고 박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과 이번 주에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윤리위가 지난주 회의에서 결정을 미루면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면 가능성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먼저 징계를 아예 안 받을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증거인멸 교사 의혹 전제가 되는 성접대 의혹.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징계를 미룰 가능성 여전합니다. 또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불러올 파장 고민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징계가 이제 경고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 대표의 거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생기잖아요. 네, 만약에 다른 결과, 그러니까 징계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상황 이어진다면 상황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고가 나오면 대표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고 예. 나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사퇴론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갈등이 공천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만약에 이 대표 사퇴하면 전당대회 치러야 되고 공천권을 새 대표가 가져가게 됩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당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궐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새 대표는 전임 대표의 남은 임기만 채우게 됩니다. 벌써부터 자녀 임기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새 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분간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예.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힘 내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대통령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다녀오면 되게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이번에 좀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까 사진을 좀 공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방을 다녀오면 지지율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예. 순방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45%,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순방 기간 사진 12장을 공개하면서 뒷얘기 털어놨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제 B컷 사진이라고 불리는데 대통령실의 이제 전속 사진사가
찍은 비공식적인 사진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서 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도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호텔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또 노루각수 논란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극히 예.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모습 등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숙소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김건희 여사와 다정히 산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SNS로 알게 된 지인을 유인해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3명 중에 2명을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1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대로변으로 뛰어가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2명도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도 출동합니다. 그제 오후 5시쯤 SNS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을 등산로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남성들이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수천하고 그랬었는데 한 사람만 119에 실려서 가는 거라고 그 등산로 같은 데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대로변을 향해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겼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20대 남성 A씨와 10대 후반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피해자는 SNS로 알게 된 사이였고 가해 남성 A씨와 B씨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남성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인천 고가도로에서 택시와 소형차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선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승용차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건너편에서 마주오다 충돌한 택시도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새벽 시간 인천 남동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탄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음주가 아닌 걸로 판명된 만큼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과속 또는 음주 가능성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민간인 통제선 위쪽 한 도로에선 대전차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수해 복구 중이던 굴착기가 파손돼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중장비 필터 공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한때 관할 소방서 전원이 출동하는 대형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교차로에서는 택시가 과속으로 균형을 잃고 가로수와 충돌해 차가 불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제 대전에서 SRT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1명이 다쳤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탈선 구간을 먼저 통과한 열차가 기차가 흔들렸다는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도 선로를 점검하거나 속도를 누출하는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전 읍내동 인근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선로 탈선 사고.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치고 사고 처리로 5시간 반 넘게 해당 선로 운영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행 열차들도 많이 밀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버스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죠. 따로 택시 타고 가신 분도 있으시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해당 구간을 먼저 지난 선행 열차가 흔들린다고 이상 징후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신고가 접수됐지만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지시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관제 당국자와 회의를 갖고 현장 관리부터 열차 운영까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선로관리 미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코레일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 고객에 대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중교통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인 림팩에 우리 군이 참가를 했는데요. 한미 특수작전부대의 선박수색 훈련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핵실험 조짐을 보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의 특수작전부대가 선박을 수색하는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지난달 30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림팩에서 한국 특수전 전단과 미 특수부대의 선박 검문 검색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방문, 승선, 수색, 장악을 의미하는 일명 VBSS 훈련으로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미국 동맹국 간의 훈련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 견제 또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훈련 림팩엔 한미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26개국 2만 5천 병력이 참가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 등 다양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북한은 연이은 한미일 공조에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림팩 참가를 군사적 망동,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의 한미일 북핵 공조에 날을 세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으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국가 방위력 강화에 절박성이 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에 시원한 물을 찾아 나선 피서객도 많아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4도를 웃돌았고요. 경북 지역은 37도까지 웃도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가장 더운 7월 상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염경보는 확대 강화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 중인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도 재난 상황 중 하나인 만큼 더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고 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을 해야 한다면 선글라스나 양산 등 여름용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금산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소낙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로 매우 강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4호 태풍 에어리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주 후반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